오늘 문제 첫 번째 발표로 문재태 동국대 교수님께서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주로 이제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을 중심으로 한번 이 법 내용을 개정이라든가 또 재외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요구도가 제대로 반영되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해외 체류 중인 그 재외국민에 대한 그 위난, 그리고 이제 범죄 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조력을 위해서 2019년도죠. 그동안 2017대 국회에서부터 계속해서 재외국민 보호 관련된 법률이 제안이 되다가 드디어 이게 이제 영사조력법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풀네임으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죠. 이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월 16일부터 이제 시행 중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재외국민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그동안은 이제 재외동포라든가, 그다음에 그 해외 여행자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근로로 인해 가신 분들, 그 외에 또 이제 과거부터 저 일제 강점기 때죠. 그때부터 있었던 그런 그 우리 동포들과 관련된 그런 정의를 이제 혼재되다가 영사조력법에서는 재외국민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게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사건 사고로부터 이게 이제 우리 그 영사관 대사관에서 그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영사조력에 관한 내용을 담는다라고 법을 이제 제정한 것입니다. 그 헌법에서는 헌법 제2조 제2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이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즉에 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그런 기본법이 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영사조력법이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많은 부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사조력법에서 담고 있는 것은 이제 우선은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 방향에 대한 부분을 설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이 이제 상당 부분 반영이 됐죠. 헌법재판소가 이제 헌법 제2조 제2항에 대해서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헌법 2조 2항에서 정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에 대해서 재외국민이 거류국에 있는 동안 받게 되는 보호는 조약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당해 거류국이 법령에 의해 누릴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거류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하는 외교적 보호와 국외 거주 국민에 대해 정치적인 고려에 특별히 법률로 정하여 베푸는 법률, 문화, 교육, 기타 제반 영역에서 지원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법안 제정 당시에 가이드라인으로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요. 그 영사조력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우리 뭐 상당 부분 많은 법률안이 올라와 있었고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재외국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호했느냐라는 거, 이게 이제 외교부에서 훈령이죠. 외교통상부 훈령은 현재 외교부인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보 업무 지침을 가지고 이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법률이 아니다 보니까 외교 부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그 국민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침해에 대한 구제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국가적인 의무에 대한 부분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제정됨으로 해서 이러한 게 미흡한 부분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라고 우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재외국민 보호 관련 현황 및 법적 근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외국민이 관련된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통계 수치라든가 이 현황을 이제 보게 됐는데, 우선 최근 2020년 초반 이제 중국발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2020년부터는 외국으로 이제 출국하는 그 숫자가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참고해서 수치를 볼 수 있는데요. 그 해외 출국 통계를 제가 보니까 2014년도에 1,600만 명, 이 이제 2019년도에는 2,870만 명 해서 거의 3천만 명을 육박합니다. 이게 이제 2010년도 그 무렵에는 이제 900만 명을 넘어서 1,000만 명을 넘었다 해서 1,000만 명 시대에 도래했다라는 그런 사회적 이슈, 이제 언론에서 대서특필된 바가 있는데, 이제는 명실상부 3천만 명. 제가 볼 때는 3천만 명보다 더 이제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제 국내의 어떤 그 소득 순이라든가 노후에 대한 어떤 뭐 연금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혁이 되고 하게 되면은 유럽 여러 이제 국가들이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대부분의 이제 국민들이 외국에 이제 휴가를 갔다 오거나 이런 것들이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는 420만 명으로 이제 책정이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코로나19의 영향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 2019년도 이 추세였다면 2020년도에 3천만 명을 넘지 않았을까 싶고, 앞으로는 이게 3천만 명대에서 계속 유지됐을 것이다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 대상 발생하는 범죄가 어떤 것인가를 봤습니다. 이제 2015년부터 이제 2019년 기준에 있어 이제 통계를 잡았는데, 이게 그 유의미한 수치, 눈에 띄는 것이 바로 행방불명입니다. 이게 이제 그 인도라든가 그밖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이제 국민을 납치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뭐 장기라든가 아니면 몸값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 또 알 수 없는 여러 범죄로 인한 그런 행방불명이 2015년도에 335명이었던 것이 766명으로 2019년도 상당 부분 더블 스코어로 이제 늘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화로 이제 여행객이 급증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인지 아니면 현지에 대한 어떤 그 안전과 위험에 대한 어떤 충분한 정보 제공이 부족해서인지 모르지만, 이 현재로서 그 강도 피해라든가 살인 피해, 그다음에 폭행 상해라든가 그 외에 상당 부분 어떤 범죄 피해가 계속 점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여행 계획은 꾸준하게 비슷한 수치로 계속 유지됐었는데, 이게 피해자의 어떤 그 통계 수치가 갑자기 늘어났다는 것은 이게 안전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충분히 그 예상할 수 있지 않나 싶은 그런 그 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해 공간이 그러면 충분히 우리나라 그 해외 여행객이나 유학이라든가 근로 아니면 그 현재 장기 체류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그 영사 업무에 대한 인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또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를 봤습니다. 우선 재해 공간 구분표를 외교부에서 이제 나름 봤는데요. 가에서 라지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왜 이게 구분했는가 보니까 외교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활 여건이라든가 국가적 중요도에 따라서 이게 구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가나 지역은 아무래도 조금 그 치안이라든가 이게 그 어떤 안전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좀 어느 정도 국가의 어떤 기능이 상당히 좀 앞선 그런 곳이다라고 보면, 다 지역이나 라 지역을 보게 되면은 눈에 띄는 게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그 에콰도르, 콜롬비아 뭐 이런 나라들, 그다음에 그밖에 이제 아프리카 여러 이제 동유럽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이게 이제 소득이 뭐 부족하다고 해서 이제 범죄가 많아진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각박해지고 또 이제 이념이라든가 저희 그 교육에 대한 수준이 부족할수록 인권이 어떤 근본적인 그런 성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인간성 상실이 좀 이루어지죠. 그런 지역에서 아무래도 위험한 요인들이 벌어질 수 있고, 또 이런 지역은 힘들다 보니까 종교적인 그런 부분, 또 급진 원리주의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극단적인 범죄가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다고 보지만,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에서 볼 때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이게 실무적으로는 예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한 여행객이 의외로 많고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어떤 영사관에서 특히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그 범죄의 어떤 피해에 대한 예방과 또 안전에 대한 어떤 통보, 또 외교정보 장관이 이제 직접 나서서 어떤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영사조력법에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별 재해공간 현황을 보게 되는데 보통 이제 대사관은 이제 그 국가를 대표하는, 그리고 외교부 장관의 어떤 대리권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볼 수 있다면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재해국민의 보호에 대한 업무는 영사관에서 주로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사관이 지역별로 우리 재해국민이 많이 활동하는 그런 지역에 제대로 있는지, 충분한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사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대사관에도 영사 업무가 이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인력이 어느 정도 충분히 충원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재해공간 현황은 그 표 4번에서 보듯이 아주 지역과 미주 지역, 구주, 중동, 아프리카 이렇게 해서 나눠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외교적인 어떤 뭐 국익과 관련된, 또 통상과 관련된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아주 미주하고 아주 쪽이 이제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인구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구주도 그렇고요. 근데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좀 그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고 중동도 많지만, 실제 총영사관이 아프리카는 아예 영사관이 없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동에도 총영사관이 2개 정도. 중동하면 우리가 이제 지난 2011년도인가요? 그 선교 업무 하시던 분들이 이제 급진 그 알카에다, 탈레반 그쪽 테러리스트한테 제가 이제 희생당한 부분들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이제 2020년 12월 기준으로, 제가 여기 자료에는 좀 이렇게 미처 넣지 못했지만 12월 기준으로 재해 공간이 총 66개로 외교부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이거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대사관이 114개, 총 영사관이 46개. 대표부는 이제 별도 이제 유엔이라든 이런 데 이제 파견되는 거죠. 국제기구에. 이건 이제 5개인데, 유의미한 게 총 영사관이 46개고 대사관이 114개이기 때문에 영사 업무를 주력을 하다기보다는 이제 외교, 대사관 업무를 외교부가 주력을 한다라는 부분을 보세요. 물론 이게 중요하지만 영사관도 이 대사관에 준하는 그러한 수치의 어떤 비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게 그런 부분을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인력에 대한 부분. 이제 그러면 이 재해 공간이 166개인데 인력은 어떻게 되느냐? 정원에 들어가는 인력이 지금 현재 2020년 12월 기준으로 1,4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외교부 정원이 2,476명인데, 재해 공간에서 실제 재해 국민을 지원을 하는 그런 그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의 숫자가 1,412명이다. 근데 이게 3천만 명이 재해 국민이 연인원, 이게 그 외국으로 출국을 하고 그 해당 국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숫자가 과연 그 인력이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이 되겠는가라는 걸 볼 때는 이미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외교 관련된 그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외교 예산이 이제 책정이 된 걸 보면 이제 6번을 보시면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재해공간 예산 현황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 그 단위가 없는데 그 인건비가 이제 인건비 재해공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 만 단위로, 천 단위인가 만 단위로 이제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교부 예산이 2조 8,409억 원입니다. 2021년 올해 예산이죠. 이게 올해 예산이 제가 국가 전체 예산이 552조인가 이 정도로 이제 어림짐작해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2조 8,400억이면 상당 부분 이게 비중이 몇 프로입니까? 이게 4%가 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미미한 순이고, 이 안에서도 또 이제 외교 공간에 또 배정된 그 예산이 굉장히 이제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 전체 예산을 볼 때 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교육 예산, 복지 예산 이쪽을 했을 때 거의 60% 가까이가 책정이 돼 있고 국방 예산이 이제 10% 책정이 돼 있고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 20%다 치면은 나머지를 가지고 서로 이제 나눠서 하는 부분인데 보건이라든가 중소기업 R&D라든가 연구개발 투자 이런 부분 중에서 외교에 대한 부분을 많이 잡기 어려운 현재의 상황이고 그런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재국민의 어떤 급격한 증가와 세계적인 어떤 위험 상황의 어떤 계속된 어떤 노출과 또 위험 상황의 반복적인 어떤 증가 이 현상에서 우리는 재국민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영사조력법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이러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걸 이제 계속 개정의 방향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재국민 관련 법적 근거인데요. 앞에서 이제 헌법 제2조 2항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그 법으로서 영사조력법이 제정된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가름하면 될 것 같고 그동안 재국민 보호 관련 발의 현황이 2004년 8월 9일부터 2020년 그 12월 10월 이것은 그 영사조력법 일부 개정안이 올라온 부분이죠. 개정안이 올라온 부분인데 앞전에 이제 개정안 올라온 것 중에서 하나는 재국민의 어떤 활동을 좀 보조하는 그런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력에 대한 그 지원을 좀 실질적으로 법률에 집어넣어서 그 인력을 충원하자라는 법안이 올라왔었는데 외교부 담당 국장님이 이제 영사협력원이라고 하죠. 영사협력원. 근데 이건 아무래도 그 현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조력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당을 주는 부분을 이게 실제 채용하는 형식으로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걸 법안에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예산도 그렇고 인력에 대한 충원에 대한 이런 것이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외교부의 어떤 자체적인 그 균형을 맞추는 게 어렵다 보니까 이게 반대해서 이것은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영사조력 업무에 대한 법률에 보면은 그 영사조력은 국내에서 발생한 유사 상황 시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보호 수준에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이게 이제 영사조력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을 보면은 이게 국내에 발생한 유사 상황과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한 보호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이게 국내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모든 법 시스템이라든가 행정의 어떤 그 집행력이라든가 또 프로그램이 설정된 것을 볼 때 이미 이제 다 예단되고 웬만해서는 이제 안정적으로 이것을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 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예상을 벗어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국민이 제공하는 보호, 국내에서 제공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정한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것을 제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구조한다라는 그런 관련 규정을 통해서 CIA라든가 FBI 모든 국가기관을 총동원해서 이거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뭐 이게 선언적이다 하더라도 법률에는 이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법률의 그 주로 내용 1조부터 주로 이제 2조의 내용을 이제 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7조에 재국민 보호 기본계획 수립 등의 이게 이제 5년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제 정세라든가 또 IT 4차 산업혁명에 도래하는 상황에서 이게 위기 상황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이 5년이라는 시간은 과거에는 5년이 뭐 꽤 긴 시간이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짧게 한 3년 안으로 이게 사실 김성곤 전에 이제 유기준 연유철한 과거 거기에서도 이제 이것이 3년마다 하는 걸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그렇게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재국민 실종 시 영사 조력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국내 및 주재국 경찰기관의 실종 신고 절차를 안내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제15조에 안내하는 걸로 이 문구 때문에 안내만 하고 끝나는 걸로 이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재외국민이 그 국내에 있는 그 가족들이 이것을 과연 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을 볼 때 안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것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해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볼 부분이 있지만 중요 부분은 제가 우선 했고요. 법률안에 제정된 것이 이제 어느 정도 경과를 보고 나서 해야 되겠지만 우선 초기이긴 하지만 눈에 띄는 개정에 대한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이나 이런 부분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외국민 관련 그 현황과 법적 근거, 그다음에 형사조력법 뭐 등 아주 상세하게 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 발표는 우리 대구대학의 고성규 교수님께서 재외국민 선거법의 개정 온라인과 우편 투표제를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꼭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고성규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발표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특히 이제 작년에 총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특히 이제 재외 유권자분들께서는 물리적으로 투표를 이제 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이제 발생하게 됐는데요. 실제로 이제 투표를 하겠다고 유권자 등록을 하신 유권자분들 중에서도 반 이상이 실제로 공간 폐쇄라든지 그다음에 뭐 어쨌든 외출 금지라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투표를 못하는 상황들이 이제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들에 직면하게 되면서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는 좀 새로운 방안들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좀 이제 적극적으로 제기됐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최근에 인터넷 투표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 재외선거에서 인터넷 투표 를 도입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가? 그리고 실제로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예를 들어 해결한다던 치더라도 이렇게 선거 운영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또 어떤 과제가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하고 점검할 부분들이 뭔가라는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재외선거가 이제 2007년 이제 헌법 위헌 판결 이후 이제 2009년에 이제 제도가 마련되고 2012년부터 이제 쭉 이제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는 이제 2020년 총선거는 우리가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봤을 때 실제로 2017년 이제 대통령 선거까지 보면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유권자분들의 재외 유권자분들의 선거 참여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실제로 이 재외 선거가 치러지는 국가수 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2012년 처음으로 실시됐던 재외 선거에서는 107개 나라에서 이제 재외 선거가 실시되었는데요. 이게 2020년 작년에는 117개 나라까지로 이제 꾸준히 이제 확대가 돼 왔고, 그리고 이제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수를 보더라도 2012년에 이제 165개에서 이제 2020년에는 179개까지 꾸준히 이제 보면 시간이 갈수록 제도가 정착돼 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투표율에서 보더라도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역대 최고 75.3%를 이제 기록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투표율이 75.3%다 하더라도 전체 유권자가 아니라 이제 등록을 하신 잘 아시는 재외선거는 이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을 한 유권자분들 부모 수 자체가 작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모든 이제 재외국민들께서 재외 유권자께서 투표를 했냐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요.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른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투표 공간에서 투표가 이제 하루가 치러지는 데도 있고 이틀이 치러지는 최장 이제 6일 치러지는 곳도 있는데요. 이게 6일간 치러지는 그 공간 수 투표소 수를 보더라도 이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제 그 투표가 치러지는 국가 수도 늘어나고 또 그 치러지는 공간에서 그러니까 투표가 실제로 투표 가능한 시간 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건 거죠. 뭐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이 재외 선거 제도가 일정 정도 제도화에 이제 올라가는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명확히 보이고 있다는 측면들은 우리가 이제 인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제가 발제문에서 제시한 이제 이 98, 99페이지 이쯤에 보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 98페이지 표 4를 보면은 이제 실제로 추정 제외 선거인 수에 비해서 실제로 투표 선거인 수 등록하신 분들의 비율을 보면은 이게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재외 선거가 안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이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로 그러니까 이 선거 인수 대비 투표율을 보다 선거 인수 실제로 선거 때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 보면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29만 4천 명, 30만 명이 채 이제 안 되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제 통계 잡힌 것만 하더라도 뭐 이 2012년 대선에서는 그러니까 거의 220만 명 이상, 작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 214만 9천 명 정도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작년 기준으로 볼 때 거의 10%의 재외 국민들 또 실제로 들이 그러니까 재외 선거에 유권자로 등록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2015년에 선거 유권자 등록을 인터넷으로 한다든지 이런 이제 선거법 개정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외 선거 인수의 증가에는 일정 정도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지역별 재외 투표율에 주목해 본다 하면 이제 아시아가 이제 전적으로 아시아 지역에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시아 지역은 뭐 물론 이제 중국처럼 영토가 광대한 나라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또 이 재외 국민들이 밀집해 있는 부분에 비해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땅도 넓고 그다음 재외 공간과의 거리가 멀고 하다 보니까 여전히 이 선거인의 재외 선거인에 등록하는 것도 실제로 투표에 참여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 속에서 이제 작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게 됐는데 어쨌든 이제 아까도 말씀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맞물리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작년 총선의 재외 선거의 투표율은 23.8%를 기록하게 됐고요.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이제 낮은 투표율이고 또 하나는 실제로 표구를 보시면 재외선거 사무 중지 현황을 보면은 그러니까 작년에 2020년 4월 총선에서 이제 재외선거가 치러진 게 117개 나라였는데 107개 나라, 117개 나라, 176개 공간에서 실제로 이제 선거 인수가 17만 1,000명 정도였는데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선거를 중간에 중지하게 된 곳이 55개 국가 91개 공간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선거 인수가 8만 7천 명인데요.
이게 50.7%의 유권자들은 실제로 이제 투표를 못하게 되는 이제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뭐 어쨌든 지금 백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그런 이제 노력을 통해서 어쨌든 뭐 그 조만간에 극복된다 좀 치더라도 어쨌든 이제 내년에 또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어쨌든 이런 그 재외 선거가 안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조한 유권자 등록률, 그다음에 이제 투표율, 그다음에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다음 선거를 또 맞이해야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재외 선거를 획기적으로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본다면 과연 이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온라인 투표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외 선거에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이제 실제로 뭐 한국에서만 그 제기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뭐 그 가장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이제 에스토니아인데요.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2005년부터 이제 그 지방선거에 인터넷 재외 선거가 도입돼 가지고 지금은 거의 이제 90% 정도가 이 인터넷 선거를 통해서 실제로 선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게 각 가정마다 또는 이제 휴대용 이제 그 개인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카드 리더기 같은 거를 이제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본인 확인을 하고 뭐 제외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이제 인터넷 선거 관련해서 다양한 이제 문제점들이 제기되는 것이 과연 이제 그런 대리 투표라든지 뭐 강요에 의한 투표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대처할 건가라는 문제들이 이제 제기되는데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투표 기간 자체를 우리나라 어디 보면은 그러니까 그 사전 투표처럼 이제 이틀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틀 중에 자기가 그 여러 번 반복해서 그 투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어떤 시점에서 강요에 의해서 투표를 했다 치더라도 본인이 그것을 이제 수정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회들이 주어진다는 이제 주를 통해서 뭐 대리 투표나 이제 강요형 투표 같은 것들을 이제 막고 있고요. 또 하나 가장 이제 최근에 이 인터넷 투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도입하고 있는 국가가 이제 이웃 일본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재외 선거에서 그 인터넷 투표를 도입할 목적으로 벌써 작년에 그런 이제 시스템 개발은 물론 이제 그런 그 파이로 테스트까지 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런 그 블록체인 기반의 인터넷 투표를 도입해서 실제로 지역의 선거뿐만이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 이런 투표를 활용하는 이제 그 사례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기술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비돼 가고 있는 국가 사례들이 이제 늘어난다는 측면에서도 이제 그 한국 재외 선거에 어떤 그런 도입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시사하고 참고하고 이렇게 좀 그 모델로 삼을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측면에서도 좀 어떤 뭐랄까 그 도입에 좀 이제 그 좋은 환경들이 부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거예요. 또 하나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실제로 이제 그 전남대학교 김재기 교수님이 그러니까 2016년 이제 4월부터 8월까지 미국 뉴욕 지구, 워싱턴 지구 한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재외 선거의 개선 방향으로 어떤 것들이 가장 바람직하냐고 했을 때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투표 도입이 85.6%로 이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재외 국민들께서도 이 그 앞으로 재외 선거에서 인터넷 도입을 있어서 이제 가장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사 표시를 이제 하고 계시고요. 또 재외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난 그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그 이제 선관위가 설문조사를 한 데이터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 재외 선거의 그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도입하는 게 좋냐라고 했더니만 인터넷 투표를 도입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 게 가장 이제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는데요. 전체 유권자들의 51.7%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재외 선거 도입을 희망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한국의 데이터는 뭐 연령별, 이제 성별 이런 데이터까지는 아직 이제 공개되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한데요. 근데 일본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재외선거를 인터넷 투표를 도입할 때 국민들한테 조사한 데이터 결과를 보면은,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앞으로 재외선거에서 어떤 투표율 제고 방향으로 뭐 어떤 방안이 제일 도입되는 게 바람직한가 했을 때 인터넷 투표를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남성보다도 여성분들이, 남성은 56%가 찬성했는데 여성은 63%가 찬성을 했고요. 연령을 보더라도 젊은 층보다는 오히려 그 고령층들이 훨씬 더 50대 같은 경우는 66.7%, 60대도 60대인데요. 그러니까 이 50대, 60대 고연령층들이 오히려 그 저연령층보다 더 선호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어찌 보면은 그 특히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되는 게 이 이제 인터넷 투표를 하게 되면 이제 젊은층들이 유리하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이런 설문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이제 그 고연령층에서도 선호하는 비율들이 높다는 측면도,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이런 그 모바일, 그 휴대폰, 이제 그 스마트폰이 일상화되게 되면서 어떤 그 인터넷 활용, 이제 모바일로 다양한 뭐 이제 소통뿐만 아니라 쇼핑이라든지 또는 뭐 게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는 이제 그 고령자분들, 그러니까 IT 리터러시인 거죠. 이런 부분들도 높아지게 되면서 어떤 한국 사회에서 이제 2004년 이후에 그러니까 인터넷 투표 또 전자투표 도입을 그 이제 추진할 때의 상황과는 전적으로 이제 사회적 환경들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도 거부감은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게 한국의 재외 유권자들의 이제 그 분포를 보면은, 그러니까 연령별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국외부재자 투표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실제로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분들이 훨씬 이제 많으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제가 작성한 이제 표 8에 보면은 이게 연령별 분포를 보면은 그 제외 선거인 분들은 50대, 60대 분들이 이제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외부재자는 이제 보통 20대, 30대, 40대 젊은 분들이 많으신데, 아까 어쨌든 이 고령층에서도 인터넷 투표를 한다는 거하고, 또는 최근에 인터넷 투표는 이제 모바일 투표로 이제 하고, 또 이 모바일 투표 과정에서 본인 확인 같은 경우도 에스토니아처럼 뭐 그런 이제 카드 리더기를 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번거로운 것이 아니라 이제 기술 개발이 되게 되면서 이제 스마트폰, 휴대폰이나 또는 이제 가장 많이 이제 그 본인이 투표한다는 것을 이제 그 개인 인증 방법, 본인 확인 수단으로 그 얼굴 인증, 즉 이제 얼굴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그것을 이제 유권자 등록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투표할 때 본인 투표한다는 것을 이제 얼굴 가지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요.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리 투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해소할 수 있는 기술적 어쨌든 그런 뭐 기술로 해결할 과제 같은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클리어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도입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런 기술을 특히 이제 또 이제 블록체인 투표 방식이 이제 일반화되게 되면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이렇게 인터넷 투표가 됐을 때 데이터가 한 군데 집중적으로 관리되면서 그거에 대한 해킹이나 그거에 대한 이제 조작 가능성 이런 부분 때문에 인터넷 투표나 전자 투표가 이제 불신받았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선거는 이제 그 블록체인 방식을 가지고 이제 그 선거에 활용되는 이제 실험들을 진행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민간 선거에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들을 이제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활용한다고 한다면 기존의 방식보다는 이거에 대한 위헌적 가능성들이 극단적으로 이제 낮아지게 되면서 선거가 이제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이 재외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4월에 총선거를 하게 되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권자의 반 정도가 이제 투표를 못 하게 된 부분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투표한 이 투표함을 국내로 이제 이송하는 문제가 가장 큰 과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인터넷 투표를 한다고 한다면 투표가 편리할 뿐 아니라 사실 그 개표 자체도 신속하게 그다음에 정확하게 정확하게라는 말씀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인터넷 투표 시스템 또는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에서는 그러니까 개개인들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나의 투표가 결국 정확하게 개표로 반영되는 것을 검증한다는 거. 지금까지 종이 투표의 이제 한계는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종이 투표에 기표를 해서 투표함에 넣는 순간으로부터는 이제 나로부터 분리돼서 내가 한 투표가 정확하게 그 반영되는지는 물론 이제 전체 유권자 숫자하고 투표 유효 투표수라 이런 것도 확인을 다 하기 때문에 전체에서 맞긴 하지만 개별적으로 봤을 때 나의 투표가 정확하게 그 후보자의 당선에 또는 뭐 그 찬성 반대에 반영되는지 아닌지를 검증할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블록체인 투표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면 그런 검증이 가능하게 되면서 어찌 보면 그런 후보자가 당선되는 결정되는 과정의 투명화들을 초래하게 되면서 어찌 보면 그런 보다 민주적인 투명한 선거에 이제 기여하는 방식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이 재외선거의 온라인 투표의 도입이라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제 고민하고 법제화를 시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제 인터넷 투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기술과 정치, 기술과 사회 관계를 볼 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 하나는 이제 기술 결정론, 즉 우리가 휴대폰을 쓰게 되면서 여기에 쓰는 우리의 행태가 이제 이런 기술에 따라서 이제 변한다는 얘기들을 그래서 이제 기술 결정론인데요. 또 일각에서는 이제 사회 결정론, 즉 이런 그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고 룰이 변경되는 것은 그러니까 기술에 의해서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니즈, 그러니까 사회 우리들의 그런 인식의 반영의 결과라 그래서 이제 사회 결정론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이 재외선거, 공직선거에서는 이렇게 공정성이나 그다음에 이제 투명성 이런 것들이 중립성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이라는 부분들에서 반드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온라인 투표는 이제 아까 말씀대로 여전히 이제 대리 투표나 이런 강요에 대한 투표라는 부분들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거고 또는 이제 통신망이라는 부분들이 한국 국내에서는 이제 사전 투표 같은 경우는 전용망을 써서 이제 그 개표라든지 그다음에 유권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전 세계로 걸쳐서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들이 과연 확인하는 것이 이제 가능한가라는 부분,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안성이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확인될 건가라는 부분. 또 하나는 선거 관리라는 측면에서 과연 이게 개별 공간에서 이게 지금 현재도 국외부조자 명부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오프라인 상으로 이제 이 종이와 명부로 되는데 앞으로 이제 이걸 등록도 또 이거에 대한 관리도 온라인 인터넷 상황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이제 시간 문제, 비용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다 같이 합의할 수 있는가? 특히 이제 재외선거 관련해서 이제 비용 이제 부담 문제들이 종종 얘기되고 있는데 어찌 보면 투표하는 사람에 비해서 비용들이 이제 많이 든다는 건 거죠, 그렇죠? 뭐 그런 측면에 본다고 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돈이 이제 재정적 부담, 이제 투자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모두가 이제 수용해야 되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논의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우편 투표는 이제 그 작년 미국 대선에서 이제 쟁점화되고 최근에 그 이제 글로벌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이런 등기 시스템이라든지 우편 시스템의 정확성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확산 증가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우편 투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도입하는 국가들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인터넷 투표만큼 이렇게 허들이 높지 않다고 보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어떻게 보면 그 도입 가능성이 좀 높지 않다는 생각이 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앞으로 우선 1차적으로 인터넷 저기 그 우편 투표로 확산을 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한계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인터넷 투표로 이제 그 단계적으로 이렇게 좀 확대해가는 뭐 그러한 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온라인과 우편 투표제를 통해서 재외국민선거법의 개정에 대해서 우리 고성규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음 발표는 우리 국외 병역 의무자의 유행에 따른 병역법 적용의 개선이라는 주제로 우리 김행대학교 김종세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0분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계명대학교 김종서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그 재외 동포 정책 관련해서는 뭐 국가 정책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또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또 음미한다는 뭐 차원에서 또 다른 시각에서 또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 발표는 국외 병역 의무자입니다. 대상은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민감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더더욱이 그와 관련된 병역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또 다른 정책적인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 하는 문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외 동포 정책 관련해서 뭐 국민들 잘 아시겠지만은 한 700만 우리 재외 동포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우리 민족 자산으로 같이 상생 역할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 가운데서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의미에서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들 이제 국외 병역 의무자입니다. 뭐 대한민국 내에서도 또 우리 헌법상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근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서 그 법률은 이제 병역법입니다. 그 병역법 보면 이제 대한민국 남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갖는다는 것은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상당히 민감한 경우도 있고요. 더더욱이 저희들 이제 국외 병역 의무자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런 가운데서 뭐 때에 따라서 우리 언론에 조금 노출되기도 합니다만,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체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또 현행 관련 법에 의해서 이제 일정 기간 연령을 지나면 또 다시 돌아온다. 이런 논란이 상당히 최근에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많이 고민하면서 또 때에 따라서는 재동포를 우리가 민족 자산으로 또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좀 민감한 내용이지만은 이 병역법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지 저희들 학자로서 충분히 연구할 가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국외 병역 의무자 아무튼 해외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조금 아주 디테일하게 좀 현안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유형이 어떤 다양하게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지 정확한 통계 이런 것들은 국가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지만은 좀 그런 부분은 조금 시간 관계상 저희들 다 파악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게 이제 제가
좀 고민하다가 국외 병력 의무자 유형이 어떤 게 있는지 해서 제가 발표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병력법 관련해서 저희들 뭐 대외 제외 동포도 마찬가지지만 뭐 한국 내에서 우리가 다문화 뭐 이런 표현도 많이 합니다. 또 그 관련해서 뭐 기관에서나 아니면은 뭐 교육기관에서나 또 이민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병력법을 우리가 염두할 때 뭐 이민법이나 특히 뭐 국외 병력 의무자를 우리 염두할 때는 뭐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뭐 충실히 국방의 의무를 하고자 하는 우리 대한민국 젊은 친구들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간혹 이제 우리가 뭐 병역 의무와 관련해서 조금 이제 민감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들어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소개도 했습니다만은 뭐 국내에서 활동하는 연예인 또는 뭐 스포츠 선수 같은 경우 그죠? 그 대다수는 뭐 우리 젊은 청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거 다 대다수는 상당히 또 자부심을 느낍니다, 학생들.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뭐 국가 미래 발전에서 상당히 좋은 현상이고요. 자, 그런 가운데서 제가 앞서 언급했다시피 병력 기피 목적으로 이제 조금 사회적 이슈화 되면은 그 이슈화된 자체만으로도 이제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하고자 하는 젊은 청년들이 뭐 위화감이나 아니면은 또 어떤 뭐 불공평에 대한 어떤 감정에 대한 부분도 이입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규범적으로 또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또 같이 풀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력법만의 사실 특히 대상이 이제 국외 병력 의무자이다 보니까 병력법만 국한해서 우리가 다룰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국적법 같은 경우, 국적법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복수 국적자 같은 경우는 이제 취득 복수 국적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적을 한 나라 포기한 경우도 있고요. 물론 영주권자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근데 그런 시점이 또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8살 될 때 그때 이제 우리 현역 준비, 병력 준비역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살 굉장히 조금 민감한 시점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특히 이제 국외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 또에 따라서 이제 병력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다 그러면은 당장 저희들 뭐 출입국 관리법에서 뭡니까? 입국하는 걸 우리가 제재를 취할 수 있겠죠. 또 마찬가지로 국적법도 마찬가지고 그죠. 국적 회복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되죠. 물론 명백하게 뭐 병력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고 우리가 입증하거나 뭐 사실이라면은 당연히 우리가 국가 존립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규범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어떻게 이제 국적을 포기하는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재동포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라서 재동포 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에 우리가 또 고려하면은 또 어느 정도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여지는 또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 민감한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국외 병력 의무자 대상으로 하지만은 병력법에만 우리가 국한해서 다룰 수 있는 아주 제한적으로 그냥 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제가 지금 발표 내용으로는 이제 대상으로는 국외 병력 의무자 그리고 또 병력법 적용과 관련된 개선 여지가 있는지 하는 문제지만은 그래서 제가 조금 많이 이제 고민하다가 그러면 개인적인 어떤 뭐 경험에 의해서 또 사회적으로 노출된 상황을 우리가 보더라도 최소한의 국외 병력 의무자 유형은 어느 정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한번 파악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뭐 통계상으로는 어느 정도 되는지는 또 별도의 국가기관을 통해서 정확한 현황을 좀 파악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가 파악되면은 이제 새로운 시각에서 국외 병력 의무자 유형에 따른 이 병역법 적용을 어떤 개선 여지가 있는지 그거는 조금 다시 좀 차후의 연구 결과에 따라서 조금 다뤄봐야 될 정책적인 내용이라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병역 의무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이제 국적법하고 그리고 출입국 관리법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우리가 700만 재외 동포 민족 자산으로서 또
국가 경쟁을 높이기 위해서 이 재동포를 어떻게 우리가 지원하고 같이 상생 역할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감한 부분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병력 문제이다 보니까 이 때에 따라서는 뭐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 재외동포 같은 경우는 너무 좀 강한 거 아니냐는. 그래서 참 규범이라는 게 그 개별적 사안을 갖고 우리 규범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다시 일반화할 수 있는 어떤 공감대, 컨센서스가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병력법이지만은 국조법, 그리고 출입국 관리법, 그리고 재외동포법, 최소한 이 4개 법률이 맞물려 있다는 것은 조금 뭐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소개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그 병력 의무자 그러면은 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 뭐 당연히 뭐 다 인지는 하고 있죠,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병력 준비형으로 편성되는 건 잘 모릅니다. 제 개인적 경험에 의해서도 어느 순간 제가 18살 됐다 보니까 이제 행정처로부터 편성됐다고 제가 벌써 세월이 꽤 한 30년 더 흘렀는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리 현행법에 의하면 이제 19세 되면은 흔히 이제 신체 검사를 합니다. 뭐 병력 판정 검사를 하는데 신체 검사입니다. 여기 딱 이제 거의 1년 후겠죠. 1년 후에 이제 신체 검사를 받게 되면 이제 등급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현역 대상하고 이렇게 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저 대체법무하고 그죠? 공익요원하고 물론 그 관련된 병력법에 있죠, 그죠? 그 관련해서 제가 헌법재판소 위원 결정 받은 또 사례도 있고 그죠? 자, 그래서 뭐 국내에 있는 체류하고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18살 되면은 병역 준비형이 편성된다는 걸 뭐 본인 스스로 인지는 안 하더라도 국가는 다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통보도 해주고 그죠? 그러고 나서 19세 되면은 다시 뭡니까 신체 검사 이제 흔히 징병 검사 이렇게 하죠, 그죠? 징병 검사 우리 저희들 뭐 징집제니까 그 징병 검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신체 등급에 따라서 또 대학 재학 중이면은 또 이렇게 연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통상적인 일반 행정 절차는 거죠. 물론 국내에서도 뭐 때에 따라서는 이제 뭐 병력 기피 목적으로 또 위법한 행위 들어 뭐 기사 나오기도 합니다. 그거는 뭐 소수고 그죠. 대부분 우리 젊은 청년들은 다 그렇게 뭐 성실히 충실히 국방의 의무를 하고자 하는 벌써 마음에 지금은 뭐 거의 마음에 그 마음가짐을 다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자, 문제는 이제 국외 병력 의무자거든요. 이제 해외에 있는 경우인데 해외에 있는 경우 병력 의무자 같은 경우 뭐 앞서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이제 뭐 한 2-3가지 제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2-3가지 사례가 사실 우리가 일반화할 수는 없거든요. 국외에 있더라도 실제로 뭐 보면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유학이잖아요, 그죠? 청년기 때 뭐 유학 가서 다시 또는 뭡니까 뭐 미국 외국에서 또 뭐 고등학교 다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라도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충실히 하기 위해서 또 그 시점 되면 또 돌아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상당히 대한민국이 미래가 밝구나. 뭐 당연히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죠. 근데 간혹 이제 그렇지 않는 경우에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국외 병력 의무자 같은 경우는 뭐 제가 판단컨대는 뭐 대다수 이제 부모님이 이제 국내에 있는 경우는 돌아오더라고요. 또 충실하게 또 국방의 의무를 하고 또 해외에 가서 또 학업도 마치고 또 해외에서 또 직장 구하기도 하고 이거는 아주 순기능이죠.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해준다는 것 자체는 국가 미래가 굉장히 이제 밝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해외에서 뭐 조금 극단적으로 뭐 극단적인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아예 생활 기반이 해외에 있는 경우 있어요. 해외에 있는 경우는 그야말로 한국에 대한 뭐 요즘에는 정보가 웬간한 정보는 다 전 세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한국에 뭐 교류도 없고 그냥 뭐 그야말로 뭐 생활적 기반이 이제 외국에 있는 경우는 이런 친구들조차 우리가 국적법이나 아니면 병력법이 뭐죠? 지금 그 병력 준비역으로 편성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작년 9월 24일이었죠, 그죠? 그 국적법 12조 2항 관련해서 그죠? 아주
저희들 이제 병력법 관련 민감한 시점이 이제 18살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뭐 복수 국적자나 영주권자 각은 대상이 뭐 병력 의무자 대상입니다. 그런 우리 친구들은 뭐 당연히 그 전에 뭐 국적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계속 본인의 스스로 모르는 경우도 아예 인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뭐 국내에 있는 젊은 친구들도 뭐 인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해외는 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어느 시점에 보니까 내가 뭐 외국에서 뭐 그 외국에 주재하는 뭐 공직에 진출하고자 한다. 아니면 뭐 다른 뭐 활동하고자 하는데 이 걸림돌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국적 포기하려니까 우리나라 같은 현행법 보면은 그 편성 그 시점이죠. 18살 때 3개월 이내에 국적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죠? 병력 의무를 면하거나. 그러니까 이 전자 같은 경우는 자기도 모르는 시점이 지나가 버린 거죠. 그 국적 포기하려면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작년이었죠. 2020년 9월 24일 날 위헌 결정 받았다고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병력 의무자는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인데 아주 민감한 숫자가 이제 18살 된 시점에 병력 준비형이 편성된다고. 근데 저도 실무적 참 이거 조금 궁금하기도 한데 출생 신고를 한국에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행정 절차에 의해서 뭐 이렇게 이제 제외 공간을 통해서 또 이렇게 또 협업 관계 속에서 또 그렇게 또 찾아내더라고요. 또 그렇게 편성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통지가 돼야 되는데 통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국내에 출생 신고 안 하고 복수 국적을 갖고 있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병력 의무자는 이제 18세에 그죠? 병력 준비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9세 되면은 흔히 이제 친체 검사 그죠? 정확하게 우리 법률 용어는 병력 판정 검사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 시점에 있는 이제 상황에서 이제 국외 병력 의무자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병력법과 관련해서 또 마찬가지로 뭐 출입국 관리법이나 국적법 더 나아가서 뭐 재동포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어떻게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조금 고민하면서 제가 준비했는데 그 발표 자료에 보시면 이제 122쪽입니다. 그래서 국외 병력 의무자 유형에서 이제 제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분류해 봤습니다. 분류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통계 정확한 수치는 어느 정도인지는 이제 이제 국가기관 실무 통해서 저희들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렇다면은 또 700만 우리가 재외 동포 관련해서 또 소통하면서 또 그야말로 뭐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의 자산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보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좀 이 민감한 부분을 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기본적 컨센서스는 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유형을 보면 이제 복수 국적 이렇게 그죠? 지금 대상은 국외 병력 의무자입니다. 복수 국적 갖고 있는 경우이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124쪽에 보시면 두 번째 경우는 이제 크게 세 부류로 제가 구분해 봤습니다. 이제 부모가 국민이면서 또 그 부모가 또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또 다른 나라 영주권 갖는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는 그 자녀이겠죠, 그죠? 첫 번째는 이제 그 대상자, 국외 병력 의무자가 복수 국적 갖고 있는 경우, 그죠? 크게 두 번째는 그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또 다른 나라의 영주권 갖고 있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125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냥 아예 부모가 동포인 경우예요. 대한민국 국적은 아니고요. 물론 당연히 이것도 유형이 좀 다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외국 국적 갖는 경우. 그러면서 이제 때에 따라서는 거기서 자녀를 출생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다가 여기서 자녀를 출산해서 또 외국에서 영주권 갖고 또 부모가 먼저 요거는 뭐 글쎄 행정적인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부모가 먼저 국적을 취득하고 자녀가 또 늦게 취득하고 기본적으로 영주권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해 봤습니다. 일단은 자 당사자인 국외 병력 의무자가 복수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 그리고 크게 두 번째는 그 부모가 국민이면서 또 영주권
그 자녀 병역 의무자. 그리고 아예 그냥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는 이제 동포인 병역 의무자. 이렇게 크게 제가 구분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조금 제가 구분해 봤는데 복수 국적인 경우에 123쪽에 보시면 그죠? 첫 번째 이제 복수 국적인 경우에 자 부모가 그냥 아예 그냥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또 그리고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고요. 이런 경우에 복수 국적 갖고 있는 병역 의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추측입니다만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많지는 않지만은 일부라도 뭐 추측하자면 좀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 있을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런데 요 경우라도 또 제가 두 가지 이거는 뭐 저희들 뭐 쪽으로 연구하면서 경험에 의해서도 있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아예 그 외국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자기 부모가 국민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복수.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민감한 부분, 벌써 한 20년 넘었던, 20년 훨씬 넘었죠, 그죠? 그 원정 출산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부모의 욕심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나쁘게 보면 좀 기회주의적인 어떤 사고를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좀 비판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정 출산이라는 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조금은 이제 부정적 시각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뭐 아예 그냥 외국에 뭐 속인주기냐 속지주기냐에 따라서 그죠?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속인주의잖아요, 그죠?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그 자녀는 당연히 국적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아예 그냥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체류, 거주, 생활 기반을 두면서 그 자녀 병역 의무자가 해외에서 복수 국적을 갖고 생활 기반을 두고 있다. 그래서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죠? 뭐 분명한 건 좀 경제적 이유는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요거는 좀 다수가 있습니다. 해외 여행 가는 사람들 있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는 뭐 많습니다, 그죠? 복수 국적자이더라도 또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병역 의무자인 복수 국적자가 해외 여행 허가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실제로 저희들은 언론에 노출되고 사회적 이슈화된 거는 이제 주로 이제 뭐 유명 연예인 그리고 뭐 운동선수. 근데 우리 뭐 국가 차원에서도 과학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분보다는 오히려 뭐 조금 많이 이제 언론에 그리고 대중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 대표적으로 뭐 연예인이겠죠, 그죠? 연예인 그리고 뭐 운동선수. 그에 반하면 저 과학 기술. 그래서 우리가 국제 회복 관련해 국제법도 보면 이제 과학 기술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하죠,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있다는 거. 이런 경우는 좀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정확한 통계는 저희들 뭐 앞서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국가기관을 통해서 그죠 수치를 우리가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이 부모 중에 한 분이 뭡니까 외국 국적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물론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분이 뭐 어머님이시든지 아버님이시든지 한 분이 이제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그리고 한 분은 또 외국인인 경우. 그런데 이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에서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분. 뭐 그야말로 뭐 우리 민족적 개념을 보면 이제 대한민국 사람인 거죠, 그죠? 사람인데 이분하고 또 한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부든지 뭐든지 이런 분들 결혼해서 자녀를 놓는 경우. 제 주위에도 보면 이렇게 있는데 이 자녀들 보면 글쎄 거의 뭐 한국 뭐 간혹 이렇게 뭐 여행 삼아 오지 한국 언어도 배우긴 배우더라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 저희들 그 세종학당이라고 워낙 또 잘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예 외국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도 이런 경우는 좀 들어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자기 부모 같은 경우는 한국의 정서, 향수 이런 거 늘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부모 따라 이게 한 번씩 오기도 하고. 이런 친구들을 보면 이제 그 병역 의무자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외국의 생활 기반을 당연히 두고 있더라고요, 그죠? 예.
그 마찬가지로 뭐 해외 여행도 마찬가지로 그죠. 그 두 번째 마찬가지로 제가 124쪽에 보면 이제 부모가 국민이면서 영주권 갖고 있고 그런 분들의 자녀가 병역 의무자인 경우. 그래서 124쪽에 보시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제가 이제 세 가지를 구분해 봤습니다. 그리고 부모 국민이면서 영주권 갖고 있고 그런 부모의 자녀가 복수 국적 또는 뭐 영주권 또는 뭐 간혹 유학 가서 그런 경우 들어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도 보면 이제 우리가 언론에 지금 최근까지도 많이 지금 뭐 좀 이슈가 됐습니다. 뭐 국가 대표 선수였죠. 국가 대표 선수였다가 결국 그 친구가 그 올림픽에서 메달을 못 따서 뭡니까? 우리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올림픽 같은 메달 따게 되면 병역 의무를 이제 면해 주니까요. 다행히 이 친구한테 불행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국가 대표 된다는 건 엄청난 본인 노력도 그렇고 뭐 부모의 어떤 노력도 그죠 투자도 그렇고 뭐 그거는 우리가 뭐 부모의 심정으로 이해하겠죠. 그런데 이제 결국 메달권을 못 따니까 또 해외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병무청에서 이제 그 해외 여행 기간을 연장을 했었죠. 연장을 안 해주니까 또 벌어에 대한 불법 신청하고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안 들어오니까 병무청에서 뭡니까 고발 조치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그야말로 부모가 동포인 경우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겠죠, 그죠? 이런 분들이 이제 자녀들이 물론 한국에 사시다가 그죠? 사시다가 해외에 가서 국적 취득하고 자녀를 이제 출산하시고 물론 대한민국 사시다가 자녀를 출산하고 또 해외에 가서 국적 취득하고 이런 경우이죠. 자, 이런 그 크게 유형을 제가 구분해 봤을 때 저희들 재동포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근거에 의하면 참 어떻게 보면 조금 참 가슴 아프기도 하고 그죠? 모국에 대한 그죠? 애국심도 사실 있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또 간혹 노출된 거 보면 이제 병역 기피의 어떤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고 그죠? 이런 경우도 이제 들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마찬가지로 국제법이든 병역법이든 출입국 관리법이든 병역 기피 목적이라면 정확한 입증 사실 팩트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경우는 여전히 불이익 주는 거는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조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좀 마무리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최근에 지금 국가기관이나 지금 국회도 마찬가지로 병역 미필자에 대한 국적 이탈 허가 예외 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고. 무렵에 제가 발표한 그 내용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대체 복무 관련해서 제가 이런 유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자이면은 출입국 관리법이나 그리고 병역법 관련해서 좀 불이익을 주는 당연하겠죠, 그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조금 글쎄 그분들에 대한 여건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 저희들 그 병역법 보면 2018년도에 저희들 이제 위헌 결정을 받았잖아요, 그죠? 받으면서 그 대체 법률이 들어왔습니다. 그 대체 역편의 및 복무에 관한 법률이라 해서 이 법률이 들어오면서 그야말로 이제 대체역 법무죠. 자, 이런 차원이라면은 제가 그 유형을 제가 국외 병역 의무자를 쭉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충분히 이분들에게도 대체역 복무 여지를 줄 수 있는 물론 좀 디테일한 또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또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또 내용이라야 되겠고요.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굳이 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대체 복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더 나아가서 이 법률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 얼마 전입니다. 불과 2달 전인데요. 올해 2월 22일 날 병무청에서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뭡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종교적 양심의 이유로 뭡니까? 대체 복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를 뒀는데 자기 개인적인 신념에서도 뭡니까? 이걸 받아줬단 말이죠. 물론 그 신념이나 내면의 세계인데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는 평소에 그분의 활동을 보고 이제 인정한 사례인데 이런 취지라면은 국외 병역 의무자 같은 경우도 뭡니까? 평화주의자, 국제 평화주의 관련된 NGO 활동을 한다. 그러면 우리 충분히 입증 가능하잖아요, 그죠? 전 세계적인 어떤 활동 모델에서 또 대한민국 국민 자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자랑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우리가 국적을 포기할 선택의
준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과학할 수 있다. 저는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대체역 본무관한 법률 그리고 현재 양심 더 나아가서 신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대체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외 병력 의무자에게도 이런 여지를 줄 수 있지 않느냐. 자, 그렇게 해서 대체역 관련해서 시행 기간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우리 법무부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법무부가 하더라도 현역과 같은 수준의 조금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국방의 의무에 대한 병의 의무에 대한 그리고 개인의 양심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이제 조화할 수 있는 어떤 분야 그것도 우리가 찾아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컨센서스는 저희들 통해서 할 수 있다 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체 법무 같은 해외 병력 의무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제외 공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외 공간. 그 제외 공간에서 선거 사무라든가 그죠? 할 수 있잖아요. 또 그분들이 또 세계 기구와 관련된 활동하면서 또 충분히 대체 법무 여지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조금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준을 마련하는 거는 다시 조금 더 검토 더 해봐야 되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그 대체 법무 기간도 우리 현행 법률에 근거해서 보통 우리가 36개월이잖아요, 그죠? 그 정도 기간도 할 수도 있고 좀 더 나아가서 뭡니까? 우리 현행 병력법에 의하면 분할 복무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도 제가 조금 개선점으로 제가 제시해 봤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해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세 분의 발표자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11시 50분까지 마쳐야 돼서 지금 한 25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토론자에게 한 10분 정도 드리려는 도저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토론해 주시고 그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간단히 듣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박재수 배재대 교수님께서 예, 지금 소개받은 박재수 교수입니다. 먼저 영사조력법에 대해 조력법 히스토리를 정리하시고 분석해 주신 문재태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교수님의 이제 발제된 내용에서 매진 말에 보게 되면은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외교관으로 채용되어 가지고 영사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국내 한국의 경우만 좀 특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법률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금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대사나 아니면 영사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다시 말하면은 각국 현지에 있는 현지 사회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외교 클럽을 형성한다든지 그런데 더 집중적으로 역할을 함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자국민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지 정부 기관과의 협조를 끌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협력 구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사나 대사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정부기관들이, 국내 정부기관들이 대사나 영사에 파견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협력이 이루어져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한 그런 효율적인 역할,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많은 문제나 또는 의구심이 있어 왔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전문적인 독립적 기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영사 업무 같은 경우도 일례로 외교관이 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부 기관이 따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같이 우리가 세계 10대 국가의 반열에 있는데 이러한 외교 문제라든지 아니면 영사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일반적인 것과 전문적인 부분을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례로 어떤 자국민들이 문제가 발생, 특히 돌아가시는 문제,
현지에서 돌아가셨을 때 국내로 국내로 데려오고 싶다, 모셔오고 싶다고 했을 때 서로 간에 협조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모셔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거든요. 그건 결과적으로 현지 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물론 이게 이제 그 대사관이나 영사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법률적으로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학대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좀 더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자, 이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과연 우리 재외국민들 또는 재외동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간단한 단기 체류 여행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권 잃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두 번째 그 좀 장기 체류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현지 사회에서 뭐 주재원이라든지 오랫동안 장기 체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생활에 이주의 개념이기 때문에 생활 회복에 대한 문제도 있거든요. 그럴 때 어디에서 지원을 받고 그 생활 회복을 자녀의 교육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시 돌아왔을 때의 그런 문제들,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어떤 연결고리로서 영사간이 초영사가 영사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신 정보기술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일례로 우리는 전자정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법무부하고 그다음에 외교부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그 현지민들이 가지고 있는 선거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어떠한 이슈를 해결할 것인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결론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죠. 그 정부의 관료들이 서로 간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떤 방향성이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선거권 문제나 아니면 저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좀 더 발전되어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현지에 있는 재외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본적인 어떤 인프라가 지금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준비하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미온적인 형태, 이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법률이고 제도적인 문제에서 지금 접근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결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지 않느냐라고 봤을 때, 교수님께 아까 여쭤보고 싶은 거는, 과연 우리가 아까 말씀 그 외교관이 하지 않아야 될 실질적인 재외 국민을 중심적으로 전문적인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이 전문적인 일을 하기 위한 독립적인 정부의 새로운 기구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한번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 문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 감사합니다. 질문 또 좋은 조언도 주셔가지고 제가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는데 상당 부분 반영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우선 저기 말씀 주신 질문 중에 보니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독립적인 기구, 이거를 여쭤보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국가 정책 목표가 과연 어떤가. 이제 일례로 그 국방 예산이다 할 때는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1년의 국방 예산이 700조가 넘습니다. 이게 700조가 우리나라 지금 올해 최대 슈퍼 예산에서 550조에 비해서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훨씬 월등히 높은 것이죠.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국방 예산에 거의 들지 않는 나라도 있고요, 중립국이나 이런데.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주일 미군에 의해서 어떤 국방에 대한 어떤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뭐 외교라든가 그 외 다른 부분에 복지나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국방도 중요하지만, 근데 이게 국방으로 하게 되면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뭐 러시아, 뭐 북한 핵무기, 이건 이제 끝이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제 생각에는 외교 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 굉장히 중시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례로 이제 일본이 그 외교에 대한 어떤 그 예산이라든가 인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2020년 기준으로 제가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 국가 전체 예산이 2020년에 1조 5,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일본은 여기에 비해서 4조 9천억, 5천억
달러 정도가 되죠. 우리보다 이제 한 3배 가까이, 3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1년 그 외교부에 배당된 예산이 우리는 2조 6천억이라면 2020년 기준은 일본은 7조 8천억 정도 됩니다. 달러. 그리고 이제 인력은 우리가 2000년도 초반이죠. 2045명이고요. 일본은 6,358명입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게 국제기구의 분담금을 굉장히 강화하고 뭐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일본 시각을 굉장히 확산시키고 WTO라든가 얼마 전에 이제 사무총장 선거에서 우리 뭐 이게 바로 이웃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프리카를 지지하는 이런 것들 외교적인 부분에 굉장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걸 볼 때 우리도 이 부분을 볼 때는 예산이나 이런 비율은 이제 일본하고 이제 크게 부족한 것 같지는 않지만 이쪽에 강화해서 이제 좀 더 독립적인 그런 기구. 근데 독립적인 기구가 이제 설립이 된다면 이게 좋겠는가? 근데 이게 사실 선례 같은 걸 좀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직은 별도의 독립 기구가 있는 것을 외교 관련된 걸 이제 아직 이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과제로 앞으로 추가적인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그 단기 치료나 뭐 장기 치료의 어떤 이런 그 실질적인 어떤 영사 조력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자국민이 이제 뭐 사건 사망이라든가 어떤 부상 이런 것에 대한 뭐 2020년대 초반에 보면은 우리 그 선장님 있지 않습니까? 그 소환할 때 이제 예산이 실제 자기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이제 영사조력법의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부담하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구상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같이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정보기술 활용 이런 부분 우리가 이제 굉장히 IT가 앞서가곤 하지만 다른 나라가 이제 이런 인프라 현상이 이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전자정부라든가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 뭐 우리보다 몇 단계 앞서가고 하지만 실제 그 나라가 인터넷 환경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깔려 있지 않으면은 이게 우리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그 외에 이제 뭐 법률안의 어떤 제가 이제 개정안 관련된 그런 걸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까지는 좀 더 좀 보충을 좀 앞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발표 고승규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하게 토론해 주셨습니다. 예, 소개받은 조지만 교수입니다.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제 재외선거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 논의들이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구 교수님이 관련 쟁점들을 잘 정리해 주셨고요. 저는 뭐 발표 내용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견은 없지만 토론자로서 좀 우리가 고민해 보거나 정치적으로 좀 법제화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좀 고민해야 될 문제들을 좀 지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외선거에 대해서 사실 헌법 소원이 일어났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합치, 불합치 판정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 재선거가 도입이 됐는데 여기 보면은 선거권이라는 것은 뭐 어느 나라나 민주주의하는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선거할 수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국가가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판결에 있어서도 선거권의 제한은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분명할 경우 정당화될 수 있다. 그 외에 국가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것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일단 중요한 게 코로나19 상황이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판결한 내용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유가 되는지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할 수 있는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의라든지 논의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 이거는 국가가 극복해야 될 문제다라고 하면은 이 판결문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당화된다 그러면은 이제 법제화하거나 재외선거 이 기술적 논의에 있어서도 좀 더 시간이 더 필요하거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이제
유권자들한테 제외 동포들 포함해서 투표권의 권리를 주는 부분과 투표할 수 있는 편의를 어느 정도까지 제공해야 되는가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들은 투표권은 이제 부여가 됐으니까 편의성을 제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고민이 있습니다. 국내 유권자고 뭐 제외 선거도. 근데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제외 선거를 지금 전 세계에서 108개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절반 54개 국가들은 공간 투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그냥 공간 투표만 하고 있습니다. 다 현실적인 이유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선거는 권리와 자유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정이라는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균형을 얼마나 이뤄내는가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역시 해외 제외 선거에 대해서는 이 공정 문제와 관련해서 선거 관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국내 유권자와 제외 선거 유권자 간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국가별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현실적으로 고려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완전하게 해소가 안 되면은 제외 선거 부분들을 이게 굉장히 확장적으로 이 법제화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고 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지만 한국의 정치적인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달리 이제 선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이 정치권들이 이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재외 선거에 대한 부분들을 코로나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해가지고 법제화한다는 부분들이 이게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녹록해 보이지는 않고요. 또 하나는 재외 선거와 관련한 이런 제도들이 맨 처음에 도입될 때도 그랬지만 정치권에 좀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합의라는 게 불확실해야 돼요. 재외 선거를 도입하면은 특히 주요 정당들이 보수 진영의 주요 정당들이 우리한테 유리하다, 서로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의가 되고 제도적인 법제화가 쉽게 이루어지는데 요즘에는 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재외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인 이해관계 유불리의 입장에 있어서 암만 해도 집권 여당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뭐 의석이 있으니까 사실 대선 앞두고 법제화를 빨리 할 수도 있죠. 의석이 180석 되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논란들도 제기될 거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입법화 문제들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지 그리고 급하게 법제화됐을 때 사실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을 해야겠지만 선관위라든지 외교부라든지 얼마나 준비를 했고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안 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준비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보통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민주주의 잘 되고 사회적으로 관용이 되고 뭐 온라인 투표도 하면 된다 하면 모르겠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 투표, 우편 투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전 투표 뭐 투표 개표기, 자동 개표기 갖고도 지금 논란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조금 그런 문제들 시민들이 이 블록체인 뭐 다 있다고 그러지만 잘 모르는 거에 대한 시민들은 불안감과 불신감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해소하면서 법제화를 하는 게 빨리 하는 것보다는 저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고승기 교수님 뭐 잠깐 뭐 코멘트 하실? 네, 잠깐만. 조지만 교수님 고맙습니다. 물론 이제 지적해 주신 대로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물론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재외 선거를 그러니까 우리 이제 헌법 불합치 판결처럼 이제 그 정도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건가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좀 특수성이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충분한
고민, 논의들은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 판결을 내릴 때, 그러니까 그 많이 인용하는 게 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다른 나라들은 우리와 같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제 18세 선거권도 마찬가지고 재외 선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채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만큼은 그런 거로 예외가 되는가라는 부분, 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조진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제 그 온라인 투표나 우편 투표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들은 뭐 이제 그 누구나 다 이제 인정하고 있는데 또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정치적 양극화라는 부분들에 의해서 지나치게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유불리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실제로 현실적 우리가 직면한 그 문제 이상으로 이러한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제 확대 해석됨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그 합의를 곤란하게 하는 뭐 그런 이제 정치적 환경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는 좀 이렇게 우리가 선거제도라는 것들을 그 고민할 때 특히 이제 투표 방법의 다원화 그다음에 이제 누구나가 다 그러니까 국내에 있든 국외에 있든 어쨌든 뭐 헌법적 가치라는 부분에서 본다고 한다면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 지금 말씀하신 이렇게 구체적이고 특수한 이렇게 상황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참여 자체가 그 이렇게 뭐랄까 배제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배제 영역을 결국은 이제 어디까지 설정할 건가라는 부분 그리고 이런 배제 영역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 기술이라는 부분들이 지금은 그 많은 부분들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얼마만큼 고려할 것인가라는 부분 특히 이제 이 재외선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한국 국내에서만 일어난다고 한다면 사전 투표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긴 하긴 하지만 국외에 걸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기술의 효용성이라는 부분들의 제한성이 분명히 이제 있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그런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런 행정 관행이라 할까요? 좀 이제 그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나 정치적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보면 배제된 다양한 계층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여전히 어떤 그 지속 존속하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부분하고 또 이런 기술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시키는 뭐 이러한 그 좀 패러다임의 전환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발표하신 김종세 교수님의 발표문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의회 김명원 선생님께서 짧게 코멘트를 해주십니다. 예, 경기도의회 김명원 의원입니다. 글로벌화 시대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700만 재동포를 민족 자산화해야 할 이런 시점이라는 그 커다란 전략 하에서 국외 병역 의무자 유형에 따른 병역법 적용의 개선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들어보니 700만 해 동포가 있다는 사실 속에서 병역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전의 생각보다는 다양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야 포용할 수 있는 이런 그 민족 자산화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김종세 교수님의 발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은 그 두 가지만 좀 이 궁금증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동포의 국적 포기와 관련해서 2020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그 국적법에 대해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렸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이유와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나와 두 번째는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그 대체역 복무안 가운데 재외 공간
대체 복무안은 우리 동포들의 국적 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이지만 문제는 재해 공간을 중심으로 대체 복무를 한다면 일부 국가 및 지역에 편중될 가능성이 있으며 재해 공간과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재해 동포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다는 점에서 그리고 다수의 재해 동포들이 국내에서 복무를 선택하기보다는 국외 대체 복무를 선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김 의원님 토론 그리고 또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참 그 부분은 저희들 글쎄 아주 디테일하게 조금 현안 조사라든가 좀 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현재 첫 번째 질문은 국제법 12조 관련해서 유엔 헌법 불합치 개정해 주죠. 그러면서 2022년 9월 30일까지 이제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예 기간을 좀 뒀는데 그 사이에 벌써 국회에서 3건의 발의했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도 끝난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또 주무관청이 법무부에서도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 조금 그 부분에서는 제가 지금 현재 시간 관계상 좀 말씀 좀 드리긴 그렇고 아무튼 아무튼 현실적인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국외 체류자겠죠. 18세 되는 시점으로 물론 그 이전에 국적 포기도 관계없고요. 중요한 이제 민감한 숫자가 이제 18살 때 그 3개월 편성하는 시점을 3개월간에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은 알 수 있도록 아니면은 또는 조금 더 기간을 연장을 주고 일단 기본적으로 통지는 돼야 되겠죠. 그 기간을 어느 정도 더 주면은 위헌 소지는 좀 피해갈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늘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대체 재외 공간 그중 하나의 A입니다만은 재외 공간을 하더라도 어떤 업무 그리고 어떤 정도의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문제 있고 더더욱이 마찬가지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공간 간에 이제 이동이 있는데 그 거리가 먼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더 나아가서 때에 따라서는 또 최소한 170개 국가가 치더라도 저희들 공간이 어떻게 이제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국외 병력 의무자에도 대체 복무 어떤 여지가 있는지 조금 더 일단 저 발표는 아닙니다. 아니고 조금 더 어떻게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기준 이런 것도 좀 더 제시해야 되고요. 방금 질문하신 대로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런 것도 어떤 경우는 재해 공간 없는 경우도 있고 더 나아가서 거리가 굉장히 먼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저희들 앞으로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 재해동포 정책과 법제화와 관련된 오늘 학술회의에서 우리 제2세션에서 재외 국민선거법과 병역법 관련해서 아주 훌륭한 세 분의 발표를 해주신 교수님과 그다음에 세 분의 어떤 토론자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지금 재외 국민선거법과 그다음에 병역법과 관련해서 오늘의 어떤 발표와 토론은 단지 현재 한국의 어떤 현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향후에 아주 정책을 정책화하는데 아마 좋은 방향과 지침이 되리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아주 좋은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여러 교수님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우리 제2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